예, 합시다. 일단은 그 강의 영상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그 강의는 2번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몸 힘들게 굴리는 게 니네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강의 계속 본다고 해서 지식이 갑자기 내 머리에 들어가진 않아. 알겠지? 할게. 써. 저번에 이제 한나라 경제까지 봤잖아. 일단은 한고조 유방이 한이라고 하는 통일 왕조를 만들었을 때 한나라 고조 유방을 황제 자리에 올려준 제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 제후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한나라 고조 유방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의 지방 통치를 간접 통치 체제인 봉건제로 다스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그런데 5초 7국의 난이라고 해서 동성제후 총 7국가의 제후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거를 한나라 6대 왕제인 경제가 진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제후들의 힘이 완전히 박살낸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유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보위에 오르게 돼요. 이게 한나라의 전성기급 왕자 한나라의 무제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는 한나라의 무제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무제 업적은 무조건 암기하고 가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한나라 경제 시절에 동성제후들의 힘이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잖아. 그럼 굳이 지방을 간접 통치 체제인 봉건제로 다스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럴 필요 없지. 그래서 전국 각지를 지방관을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지방 말단까지 통치하는 직접 지배체제인 9년제 지배체제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한무제는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야 돼요. 근데 시황제처럼 가혹하게 법으로 조지자니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야. 그래서 한나라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신하, 바로 이 동중서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동중서가 이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국가의 메인 학문으로서 국교화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부하고 국모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있거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국부는 뭐냐면은 나라를 이끄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그럼 국부가 누가 되겠어? 황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국모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 그럼 이 국모, 나라를 이끄는 어머니 누구야? 딱 봐도 황후겠지. 황제 와이프. 그 다음에 백성은 자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유교를 백성들 안에 새겨 넣게 되면은 백성은 황제를 우리 아빠, 황후를 우리 엄마라는 식으로 이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럼 자식이 아비하고 어미의 자리를 탐해 안 탐해? 안 탐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나라 통치하기 위해서 유교 국교화자라고 제안했고, 바로 이때 유교가 국교화되게 됐다. 그래서 한나라의 메인 종교이자 학문은 유학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유교를 귀족들이나 아니면 호족들 아니면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학교가 있어야겠네. 물론 위에 있는 애들만 이제 다닐 수 있는 학교였지만은 일단 태학이라고 하는 중앙유학교육기구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태학에서 유학 경전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 집단이 있어야겠지. 이 교수 집단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오경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름이 오경박사냐면은 옛날 유학 경전 5개가 있어요. 이거를 오경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들어는 봤을 거야. 시경, 그 다음에 서경, 역경, 그 다음 예기, 그 다음 춘추 해서 5개 옛날 유학 경전을 통틀어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경에 관련된 뜻을 연구하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대학 교수 집단을 그래서 오경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온 친구는 모를 수도 있는데 다 적어야 돼. 알겠지? 다 적고 다 공부해야 돼. 그래야 사료 해석이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키워드만 우리가 암기하고 들어가게 되면 사료 해석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개념 강의할 때 사료까지 다 때려 박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적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이 오경박사가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유학 경전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시황제가 옛날에 유학 경전을 다 태워버렸지. 유학자들이 자기 통치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뭔 사건이라 그래? 분석행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오경박사들이 태학에 들어와서 국교화된 학문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유학 경전이 다 훼손된 상태인 거야. 이 뒷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오경박사가 태학에 모여서 이 훼손된 뒷부분은 뭘까 하면서 탐구하는 이러한 학문을 훈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는 태학을 중심으로 훈고학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 훼손된 유학 경전의 뜻을 밝히는 걸 우리는 훈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무제 대표적인 업적 얘기를 하자면은 한나라 무제도 굉장히 싫어했던 이 유목민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몽골하고 러시아 고원 돌아다니는 어떤 제국이다? 흉노 제국이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맨날 흉노 애들한테 평화 유지비, 세패 지급하면서 비굴비굴하게 먹고 살았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는 자기 집권기 때 지긋지긋한 이 흉노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청산하고자 했었던 거야. 근데 이 흉노 대제국이 워낙에 국력이 강한지라 한나라의 단독적인 국력만으로 흉노 제국을 제끼긴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당시 흉노한테 공격을 당하여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서역으로 밀려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대월지국이에요. 자, 이거 적어. 자, 일단 이 대월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역, 즉 인도 방향에 있었던 나라야. 그럼 이 대월지국 왕 같은 경우에는 흉노의 선우하고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얘네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인도 방향으로 밀려난 애들이니까. 그래서 한나라의 무제는 이 대월지국의 장건이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들과 동맹을 맺어 같이 연합 공격을 할 생각이었던 거야. 흉노 제국을. 그래서 장건이 기원전 139년에 대월지국 방향으로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견이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3년 걸렸다 그랬잖아. 또 가는 도중에 흉노 애들한테 납치도 당하고 어쨌든 대월지국 군왕 앞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희는 동방에서 온 한제국의 사신입니다. 우리 황제폐하께서는 당신들과 동맹을 맺어 흉노를 토벌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니 대월지국의 왕이 뭐라 그래? 한나라?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잡나라야? 난 듣보잡나라하고 동맹 안 맺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을 주잖아. 그래서 결국엔 동맹 맺는데 실패는 하였으나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한무제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제가 대월지국과 동맹 맺는 건 실패하였으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기 서역으로 한번 가봤는데 대월지국 말고 서역에 많은 나라가 있더이다. 그 나라하고 교역을 할 수 있는 길 하나 만들면 장차 큰 부를 낳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 이렇게 해서 장건의 건의에 따라서 이 대월지국에 파견된 장건 때문에 무슨 길이 만들어지냐면 비단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비단이 영어로 뭐예요? 그래, 그럼 길이 뭐야 영어로?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실크로드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와 어디를 잇는 교역로? 서역. 서역은 간단하게 인도라고 생각하면 돼. 서역과 어디? 중국을 잇는 교역망이 이 장건 때문에 한무제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인도에서 등장한 종교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고타마 시다르타가 만든 불교. 그럼 이 불교는 어떤 길을 통해서 그래서 중국에 건너온 거야? 나중에? 그래. 실크로드 비단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요. 자, 어찌됐든 뭐 한나라가 뭐 이제 대월지국하고 동맹 맺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단독적으로 정벌전쟁 떠나야지. 그래서 기원전 129년에 1차 흉노정벌 사건이 있게 됐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북방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농경민족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착생활에 이동생활해. 정착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황제가 계속 거처하는 뭐가 있는 거야? 수도가 있는 거야. 자, 한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죠? 전한시대 수도요. 장안성이죠. 후한은 내가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 낙양.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수도는 어디야? 장안성. 그럼 한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황제가 있는 어떤 성을 함락하면 돼? 그래, 장안성을 함락하면 돼. 근데 유목민족은 얘네들은 말 그대로 유목생활 하잖아. 유목이 뭐야, 유목이? 돌아다니면서. 그래, 짐승들 기르는 거잖아. 초원 찾아서 계속 싸돌아다니고. 그럼 얘네들은 그 수도가 있겠냐? 얘네들은 중심지역이라는 곳이 없어. 그럼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서 한나라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넓은 몽골과 러시아를 계속 싸돌아 다녀야 되는 거야. 만날 때까지. 근데 계속 만날 때까지 싸돌아 다니는데 병사들 밥 처먹어 안 처먹어? 그렇지. 군량미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 1차 흉노정벌은 흉노 만나지도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돈만 소모한 거지. 그럼 이왕 남자잖아, 한무제가. 이왕 칼이라도 뽑았으면 끝까지 뭔 이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흉노정벌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2차 흉노정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또 뭐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 흉노정벌과 2차 흉노정벌 사이에
2차 흉노정벌 당시에 부족한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재정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된 거예요.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나오면 순서별 문제가 나와. 그래서 신재정정책 이 세 개의 정책은 1차 흉노정벌과 2차 흉노정벌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일단은 부족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세 개의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균수법입니다. 자, 일단 이 균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유통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야, 저 유통업 돈 되겠다라는 생각에 백성들이 돈 벌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유통업을 국가의 독점 사업으로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통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바닷가에 생선이 많이 나오지. 그럼 상식적으로 공급량이 많으니까 바닷가의 생선의 가격은 비싸? 싸지. 근데 이제 육지 같은 뭐 장안성, 수도 장안성 같은 경우에는 육지니까 생선이 나와 안 나와? 그래, 그걸 비싸. 그래서 바닷가에서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운반해서 여기에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유통업이죠. 그래서 이걸로 돈 버니까 이거를 국가만의 사업으로 뺏어버린 거야. 그럼 백성들 생계수단 하나 뺏어서 재정자금 마련한 거네요. 그죠? 그럼 백성들이 이 정책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 평준법 정책이야. 평준법은 뭐냐면 흉년이 들 때 곡식의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래, 비싸지겠지. 풍년이 들면 싸지겠지. 그럼 왔다리 갔다리 맨날 고가가 막 이렇게 막 이제 파도처럼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명분은 이거야. 곡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백성들이 힘드니까 곡식의 가격을 맞춰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쌀을 명목 삼아서 백성들 상대로 사재기했던 게 평준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풍년이 들면 곡식 가격이 싸다 그랬지. 그러면은 국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시장에 있는 곡식을 싹 다 사버리는 거야, 싼 가격에. 그리고 창고에 비축을 해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시장에 쌀 사러 가는데 쌀이 있어 없어? 없네. 국가가 다 사가서.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쌀 가격이 어떻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폭등하게 되겠지. 그때 비싼 가격으로 국가가 백성들을 상대로 되팔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했던 게 평준법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여태 생활필수품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국가 독점 판매 물품으로 정하겠대. 이거를 전매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매는 어떤 특정 품목을 특정 기관에서 독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소금하고 그 다음에 철이에요. 소금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돼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소금을 이전 가격에 비해서 비싸게 팔겠어? 싸게 팔겠어? 졸라 비싸게 파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철은 왜 필요해? 사람들이 생각해봐. 그래,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기구 제작시 필요한 거잖아. 무조건 살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벌자금 마련해서 2차 흉노정벌을 추진하게 되었고 2차 흉노정벌은 성공으로 끝나게 되죠. 그럼 이때 2차 흉노정벌 당시에 이 두 장수 이름 내가 외우라 그랬었어요. 활약했던 장수가 있는데 한나라 무제 밑에 있었던 위청과 곽거병이라고 하는 장수가 흉노제국을 토벌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여기 베트남에 어떤 국가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동아시아사 배우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은유 말고 자, 그 물어볼게. 자, 남비에시라는 나라 있지, 그지? 그 한무제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때 베트남 북부에 있는 남비에시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킨 게 업적이란 말이야. 그럼 이 남비에시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야? 베트남 사람. 그래, 진나라 관리 출신 찌에우다인 거야. 알겠지? 찌에우다가 건국한 북베트남의 남비에시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으면은 직접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비에시에다가 9개 한나라의 지역을 설치해. 이거를 구군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친구들, 이 군이 뭐야? 군이 뭐야? 군사야? 잠깐만, 은효야, 너 강영상 봤다 그랬지? 군이 뭐야, 군이? 틀려도 돼. 너는 처음 왔으니까 넌 합법이야. 뭐든 합법이야. 너한테는 내가 항상 천사야. 근데 얘네들이 틀리면 내가 졸라 뭐라 그럴 거야. 집이나, 군이 뭐야, 군이? 집이나? 군이 뭐야? 군이 뭐냐고! 군이 뭐냐고! 어? 조교도 몰라? 잘했어. 쟤는 알잖아. 왜 무시? 아니,
은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2년 동안 내 밑에서 세계사 공부했던 애야. 수능 보고 지금 저가 알바하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그 지방 명칭을 군이라 그러잖아. 그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전라북도, 뭐 전라남도 이렇게 나누지만은 여기는 뭐뭐 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9개 한 나라의 지역을 설치해서 한 나라의 영토로 직접 다스렸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겟은 흉노족하고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있어. 그게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기원전 109년에 이 고조선을 한 나라의 군사가 침공해서 기원전 108년에 한 나라의 영토로 병합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고조선은 우리의 고대 국가잖아. 여기 있었잖아. 원래 이렇게 됐었다고. 한 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철을 많이 무역하고 있었거든. 자, 이유가 뭐냐면은 한 나라가 흉노제국하고 전쟁을 해. 그럼 무기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무기 이때 당시에 만드는 원초적인 재료가 뭐야? 철이야. 근데 철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옛날에 여기 남한 지역을 진나라 이렇게 불렀던 거야. 알겠지? 여기도 또 진나라야. 한자가 달라. 그 진이랑. 자, 여기 낙동강 연역에 변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철이 많이 나오거든. 훗날 가야 지역. 그러니까 이 진나라하고 철을 교역하는데 이때 당시 항해술이 없어가지고 바닷길로 무역한 게 아니라 육지길로 원래 이렇게 무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한테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철을 샀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나라가 1차 흉노정벌 실패하고 나서 돈이 있어 없어? 없어졌네. 그러니까 계속 고조선한테 뭔가 돈 챙겨주면서 이렇게 무역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바닷길로 직접 해상무역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고조선이 삐져서 그럼 나는 니들 적국인 흉노하고 동맹 맺어버릴 거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한 나라가 흉노를 토벌하고 나서 다음 타겟으로 삼은 게 어디다? 고조선이다. 그리고 이 고조선 주민들이 하도 저항을 많이 해가지고 이쪽 땅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생각에 여기에다가 4개의 군지역을 설치를 하게 되죠. 한무제의 업적 다 끝났어요. 자, 근데 한나라 무제 때 생각해봐. 이때 황제권이 강하게 약하게? 엄청 강해. 전성기급 황제잖아. 자, 그러면 이제 맞춰. 황제권이 강해지게 되면 어떤 두 세력의 힘이 강해지게 동시에? 그렇지. 외가 친척과 동시에 황간의 힘이 엄청 강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이 외척이 왜 강해지냐면은 강해지지. 황제권이 강해지면은. 그러니까 봐봐. 황제의 외가 가족이잖아. 당연히 친가는 왕족이니까 힘이 세겠죠. 근데 이 황제의 외가 가족이 됐다는 것만으로 동시에 힘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퀘스천. 황가는 왜 힘을 갖게 되냐? 황간이 이제 옆에서 시다발이 해주는 그런 내시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 당시 내시는 아니고 그 고자는 아니고요. 옆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비서실장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러니까 황제가 어렸을 때는 태자였을 거 아니야. 근데 궁궐에 자기 또래 친구들이 없어. 근데 이제 자기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쁜 어른들밖에 없다고. 그럼 거기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똥 싸면 옆에서 똥 닦아주고 고민 있어 삼촌 이러면서 고민 딱 들어주는 황간 녀석들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딱 죽고 나서 소제라고 하는 어린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황제는 나보다 삼촌 황간 삼촌이 정치적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황간 삼촌이 그냥 정치 다 해 하면서 권력 다 몰빵시켜준 거야. 이러다 보니까 황간의 힘은 동시에 강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돼서 한무제 사후에 어린 황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힘이 강해진 왕실의 외척 가문과 황간 세력들이 궁궐 안에서 권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해. 그럼 이때는 누가 이겼냐면 이 외척 가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외가 친척 가문 중에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라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명분 하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인 신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신나라는 8년부터 23년까지 왕조의 역사를 개막을 하게 되는데 건국자는 누구라고? 왕망. 자, 근데 이 신나라의 초대 황제인 왕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주나라 시대의 정치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토지를 싹 다 주나라처럼 국가 소유화 시키려고 했었던 거지. 자, 지방에 땅 있고 군사 갖고 있는 사람을 호족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그래, 지방 실력가들을 호족이라 그런 거야. 자, 그럼 호족들은 자기 땅을 지금 왕한테 뺏기게 생겼잖아. 호족들 가만히 있어야 돼? 들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유수라고 하는 이 왕족을 중심으로 호족들이 대규모 군사 쿠데타를 벌이게 돼서 결국 이 왕망이 만든 신나라는 23년에 멸망하고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해서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거야. 호족들이 만든 연합정권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이 후한은 25년에 건국해서 220년까지 있었던 정부였고요. 후한의 초대 황제는 누구냐면 광무제예요. 이 광무제의 본명은 한나라의 왕족인 유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광무제는 자기가 잘나서 저 황제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호족들이 황제 자리에 추존시켜준 인물이란 말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 후한 정부 역시 중앙에 있는 황제의 힘이 강해? 아니면 지방의 군웅을 알고 있는 호족들의 힘이 강해? 그래, 지방의 힘이 강한 정부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후한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광무제 사후에 어린 황제들이 등장해. 그러면 어떤 두 세력의 힘이 동시에 강해진다고? 그래, 외척과 황간의 힘이 엄청 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광무제 사후에 어린 황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힘이 강해진 외척 가문과 황간 애들이 또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전한 시대에는 외척 가문이 이겼는데 후한 시대에는 황간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황간 애들은 자기가 황제도 아닌데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황제 노릇을 하면서 온갖 썩은 정치를 계속 일삼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니 세상 살기가 너무 각박해지고 세금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일으켜? 밀란을 일으킨 거지. 이게 184년에 봉기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황건적의 난. 그러면 왜 이 밀란을 황건적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들의 특징이 황색 두건과 황색 깃발로 무장한 밀란 세력이라고 해서 황건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 황건적의 수장은 누구냐면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거든. 도술로 병을 치료해준다고. 신선이라고. 그리고 이 장각이 만든 종교가 무슨 종교냐면 태평도라고 하는 종교야. 그래서 이 태평도라고 하는 종교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각을 중심으로 황건적인 난이 봉기가 되게 된 거야. 근데 이 장각의 황건적 무리를 중앙에 있는 후한의 황제인 헌제의 군사력으로는 진압하기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뭘 갖고 있다 그랬어? 군사를 갖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중앙에 있는 후한의 황제인 헌제가 봉기 요청을 한 거야. 중앙에 있는 황실의 군사력으로 이 장각의 난을 막을 수가 없으니 지방의 군능을 할거하고 있는 호족들아, 이 후한 황실을 봉기해서 지켜주거라. 그래서 이 헌제의 명령을 받은 조조와 유비, 송건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 호족들이. 그리고 나서 이들의 봉기로 인해서 황건적의 난은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조조는 헌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화북 지역에서 후한의 신하국가이자 제후국가인 위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이 유비도 나중에 헌제의 동의에 따라서 총나라를, 송건은 오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삼국지 안 읽어본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지도를 그려드리자면 북쪽에 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쪽에 촉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강남에 오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됐다. 자, 후한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 내가? 그렇지. 여기 낙양에 조그맣게 후한 황실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 세 국가는 후한의 신하국가이자 자식국가로서 이 조그마한 후한 황제인 헌제를 일단은 모시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3등분 됐다. 아멘. 예. 한나라 역사 끝. 자, 그러면 이제 한나라의 사회경제 문화사 갑시다. 라라라라라라라. 자, 지방의 군사를 갖고 재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을 뭐라 그래? 그러면 한나라의 지방 기득권 세력 뭐라 그런다고? 호족, 예스! 그래서 지방의 대토지를 갖고 있고 군사를 갖고 있는 이 호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후한의 주인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의 지방 세력 하면은 호족이라고 해야 돼. 귀족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귀족은 후한 뒤에 있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처음 등장한 거야. 알겠지? 이때는 호족이라고 그러는 거야. 고려시대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 있어. 그래갖고 이제 애가 졸라 웃겨 강의할 때. 그래서 걔 드립 같은 거 있거든. 중간중간 계속 올려놓게. 이게 너무 웃기더라. 걔 칠레 나 이거 완전 내 취향이어가지고 애가 막 이게 지리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이제 칠레가 있잖아. 그래서 회초리처럼 생겼대. 그래서 너를 회초리로 칠래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이게 이 드립이 너무 내 취향이야. 그리고 막 지중해, 자중해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짤 좀 올릴게 막. 재밌었어. 아무튼 이제 경제. 한나라 시대 때 농업이 성장해요. 농업이. 농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이전 춘추 전국 시대부터 철제 농기구 기술이 발전돼서 그래. 그래서 철제 농기구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이전 시대보다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거는 원칙이라 그랬지. 농업 생산량이 갑자기 많이 나와. 그러면 동시에 뭐도 발전한다 그랬어? 그렇지. 시장 경제, 상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물품 거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쉽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뭐가 발전한다? 화폐가 발전한다. 근데 여태 이거 별표 한무제가 만든 화폐가 있는데요. 이름이 오수전이라고 하는 화폐야. 누가 만들었다고? 한나라의
무제가 만들었다고. 자,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원래 한무제 전에는 여러 동성 제후국가들이 있었다 그랬지. 오나라 초나라를 포함해서 뭐 7국가. 그런데 여태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을 때 각 지방에 있는 제후국가들한테 야, 그 화폐는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도 돼 라고 하는 법령을 만든 거야. 이러다 보니까 한무제는 전국을 이제 9년제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난날 제후국가들이 화폐가 하나야 아니면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세금 거둘 때도 불리하고 명령 전달할 때도 불리한 거지. 그래서 한나라의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한무제 시기 때 나온 게 오수전이라고 하는 화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사상 얘기할게. 사상, 문화. 일단은 유교부터. 자, 이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 뭐다 한나라의 국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국교인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학교를 만들었다? 한무제 시기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고, 태학에서 5가지 유학 경전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뭐라 통칭한다? 오경 박사. 이 오경 박사들이 훼손된 유학 경전을 보면서 시부럽고 이거 뭔 내용이요? 이렇게 밝히는 학문을 뭐라 그런다? 훈구학. 그래서 훈구학이 크게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 행여나 실수할 수도 있어서 그럼 이 훈구학은 유교의 한 종파인가요? 그렇다면 유교의 한 맥락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렇죠. 유학 경전에 훼손된 부분을 밝히는 학문인 거니까. 그 다음에 불교 얘기할게. 자, 일단 이때 불교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 불교가 넘어온 건 1세기예요. 그럼 1세기면은 전환시대야, 후한시대야? 후한시대야. 그래서 후한 시기에 넘어온 거야. 자, 후한 시기죠? 1세기, 25년부터 220년. 후한 시기에 무슨 길로? 비단길로. 아까 얘기했지. 서역, 인도하고 중국을 잇는 교역로가 비단길이라고. 그래서 비단길로 인도의 문화가 전달되는 거야. 즉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인 불교 역시 비단길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이게 사회 의례나 메인 종교로 자리 잡지는 못해. 왜? 어떤 학문의 인기가 너무 강하니까. 유교의 인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신앙 얘기할게. 요 두 종교 너무 중요하다. 자, 태평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 그랬죠. 나 이거 아까 알려줬어. 태평도 누가 만들었어?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장각이 도술을 쓴대. 그리고 신선이었대요. 그래서 도술로 질병을 치료해주는 태평도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 종교를 중심으로 무슨 난이 벌어졌다? 황건적의 난이 벌어졌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의 사상적인 근간이 바로 태평도라고 하는 종교였다. 자, 그리고 강남 지역에 오두미도라고 하는 잡종교가 하나 등장해요. 오두미도. 근데 이걸 오두미교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 자, 이름이 왜 오두미도냐면은 이게 쌀미자야. 그 이제 수장이 누구냐면 교주가 장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강남의 장릉. 그래서 이 장릉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수를 술자한대요. 자기한테 쌀 5두만 갖다 바치면은 구원받고 질병 다 완치된대. 아멘. 이런 종교가 오두미도야. 근데 내가 왜 이 두 종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이게 나중에 노자가 만든 사상이 무슨 사상이죠? 도가 사상. 그래서 이 도가 사상하고 남북조 시기에 융합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교가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이 도교는 한나라 시대 때 등장한 게 아니라 한나라 이후인 남북조 시대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야. 나중에 도교의 사상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거야. 이 민간신앙 두 개가. 자, 그리고 종이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체륜인데, 자, 종이 제작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 제지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제지법. 자, 이 제지법을 개발한 사람이 체륜인데요. 후한의 환관이었습니다. 후한식이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전에 막 종이 없었나요? 예. 근데 그 종이는 있었기는 했어요. 나무로 만든 종이. 근데 포장지 용도로 사용했지 글을 쓰는 종이는 아니었던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종이지 뭘 제작을 했다. 뭐를? 종이를. 그럼 이 사람이 제작한 종이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야? 글 쓰는 종이를 처음 개발한 게 체륜이었다라는 거야. 되셨죠? 자, 그리고 한나라의 외교 관계 얘기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했던 애들은 이거 한번 들었을 거야.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이 강해가지고 이 나라는 내가 조질 수 있을 것 같아. 정벌이 가능해. 그러면 이쪽 땅을 직접 지배해요? 간접 지배해요? 그래. 되도록 다 직접 지배하려고 그러잖아. 자, 그럼 한나라의 직접 지배 통치 체제를 뭐라 그래? 우리는
군현제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군과 현을 설치해서 여기 이제 시방 내 땅 이러면서 자기의 지역으로서 다스리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일본같이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정벌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조금 무리야. 그래서 이렇게 정벌이 힘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접 통치예요, 직접 통치예요? 그래. 간접 지배 형식으로 다스린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지. 그런 간접 지배 형식으로 다스린다는 거는 어떤 질서로 다스린다? 그렇지. 조공 책봉 질서로 다스린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복습할게요. 그럼 이 조공 책봉 질서라고 하는 게 어떤 나라의 어떤 지배 체제로부터 시작된 거야? 예, 맞아요. 그럼 이 책봉은 무슨 뜻이에요? 연병. 책봉이 뭔 뜻이야? 책봉이. 저기요, 조교님. 히터 좀 꺼주실래요? 아니 제가 맞아, 임명받는 거야. 뭐로 임명받아? 뭐로 임명받아? 신하로. 아니 신하가 아니지. 아니 자식으로. 봐봐. 책봉이 이런 개념이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다스려줄 관리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식한테 맡기잖아. 그래서 책봉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중국 황제인 나의 자식으로 임명하노라 라는 식으로 임명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보면 신하국가로 이제 임명당하는 것도 책봉인 거죠. 자, 그러면은 신하국가로 임명을 당했으면은 아버지 국가, 황제 국가한테 매년 뭘 갖다 바쳐야 돼? 조공, 특산품 같은 걸 갖다 바쳐줘야 되는 거라고. 명절날 할아버지 집 가가지고 할아버지 참치 먹어 하면서 가져다 주는 감성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럼 할아버지는 집에 갈 때 적게 줘, 많이 줘,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조공 무역은 받는 쪽이 이득이다, 갖다 바쳐주는 쪽이 이득이다. 그래, 갖다 바쳐주는 쪽이 이득인 괴라라는 그런 거잖아. 그지? 흉노하고는 그래서 조공 무역도 하죠. 흉노가 선우가 원해가지고. 됐어. 예, 아무튼 간에 외교 관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 게 있어요. 향거리 선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향거리 선제. 이게 인사제도거든. 인사가 무슨 뜻이에요? 인사는 뭐냐? 사람 관리하는 걸 인사라 그래. 사람을 뽑고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일. 그걸 인사라 그러잖아. 자, 한 나라의 인사제도가 향거리 선제야. 지방에 덕망 있고 유능한 인재를 관리로 선발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갖고 있는 사람?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지방에서 관직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만든 인사제도가 향거리 선제야. 그럼 여기서 니네들이 포커싱 맞춰야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덕망이에요. 그러면은 뭘 보고 뽑는다? 그래, 얘를 보고 뽑는다. 즉 유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인재였던 거야. 왜? 국교가 뭐기 때문에? 유교기 때문에. 됐지? 그럼 향거리 선제가 뭔지 알려줄게.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稱히 지방관이라 그래요. 그럼 그 지방관이 황제보다 지방에 대해서 잘 알겠지. 황제는 지방에 내려온 적도 없어. 그럼 지방일을 하다가 지방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어. 덕망 있고. 그러면 황제한테 추천을 올리는 거야. 그럼 황제는 그 사람을 관직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관리로. 이걸 향거리 선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나라 시대 끝났고요. 자, 그리고 4에서 6세기 중국사 갑시다. 4에서 6세기 들어가게 되면은 동아시아에 소빙기가 찾아와요. 소빙기라고 하는 거는 조그마한 빙하기를 말하는 건데 북반구가 추워, 더워, 전라 추워. 그래서 여기 러시아하고 몽골 돌아다니고 있는 5개의 부족이 있는데 얘네들을 통칭 뭐라 그래? 오호라고 부르는 거야. 이 호자가 한자로 무슨 호자야? 오랑캐호인 거야. 그러면 이제 호떡도 오랑캐들이 먹는 떡이겠다. 그지? 집이나 알지? 역시 넌 알 줄 알았어. 그냥 칭찬해 주는 건데 왜 거기다 의미를 붙여, 규성아. 자, 오호는 이렇게 돼 있어. 선비족, 그 다음에 흉노족, 그 다음에 저족, 그 다음에 갈족, 그 다음에 강족, 이렇게 해서 총 5부족이 있는 거야. 그럼 이 5부족 다 외워야지. 그 내가 역사 수업 하면서 뭔 말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 지랄 하지 말라 그랬어. 슬프게 그 안 좋은 예감이 다 맞을 거야. 다 외워야 돼. 자, 아무튼 여기에 뭐 만리장성이 있어요. 자, 이 오호가 이제 러시아하고 몽골 땅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유목민족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4세기 무렵에 추워져. 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아유 추워 시방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드네 해서 여기 만리장성 인근으로 왔는데 요때 중국은 삼국 분열기였다고. 위초고 삼국 분열기. 자, 요때 위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조조 알죠? 조조.
그래요, 조조예요. 그래서 이 조조는 총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병사가 많이 필요해. 능력 좋은 병사들. 근데 얘네들이 유목민족이고 기마술 끝장나잖아. 잘 싸우잖아. 근데 얘네들이 추워요. 저희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만리장성 인근에 온 거야. 그래서 위나라의 왕 조조는 오호를 받아주기로 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었지. 야, 오호 오랑캐 새끼들아, 여기 우리 위나라 땅, 중국 화북 땅 들어와서 살게끔 해줄 테니까 우리가 군사 필요할 때마다 니네들이 용병 좀 띄워줘. 이렇게 해서 서로 계약해서 안을 들어와서 산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오호가 위나라 땅 들어와면서 살면서 지금 리얼 중국인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뭐 짱깨족이요? 뭐 누구라 그랬어? 누가 짱깨라 그랬어? 아, 그래요? 한족. 리얼 짱깔라 한족. 한족. 그럼 이 한족들이 같이 이제 이 오호하고 살게 되는데 여기 화북 땅에서 오호한테 잘해줘? 막 무시하고 멸시를 졸라 했던 거야. 그래서 흉노의 어떤 부부가 시장에 가는데 뭐 물건 살 때 뒤에서 가래침 뱉고 꺼져 이 오랑캐 새끼들아 이렇게 멸시를 받고 살았던 게 오호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한족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겠지. 근데 아직은 한족의 도움을 받고 살다 보니까 반란 일으킬 생각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 위초고 삼국 분열기가 어떤 나라로 통일이 된다 그랬지? 서진이라는 나라로 통일이 된다 그랬어. 그럼 이거는 갑자기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은 이 시뮬레이션이 이런 거야. 자, 위나라의 왕이 조조였잖아요. 조조가 갔어요. 저 세상으로. 그 아들이었던 조비가 왕을 계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 아버지였던 조조를 따르는 능력 좋은 책사가 있는데요. 사마의라고 아시죠? 은유 알아? 사마의? 몰라? 잠깐만. 이거는 내가 어떤 수준으로 가르쳐야 될지 내가 좀 알아야 되니까. 나 제갈량 안다, 손. 알겠어요? 주유라고 안다, 주유. 송건 밑에 있었던 장수. 적벽대전 안다. 예. 나는 초안지를 읽어봤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봤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다 설명을 해줄게. 다 설명은 해줄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이렇게 내가 막 물어봤잖아. 초안지, 삼국지. 그럼 지금 그걸 읽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까? 아니, 읽지 말라고. 시발. 왜 시험하고 쓰잘데기 없는 공부를 하냐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냥 내가 알려줄 것만 외워. 알겠지? 뭘 내야. 아니, 지금은 이제 심심하면 안 돼. 너 고3이야. 어떻게 네가 심심해? 존나 재밌어. 1년 훅 가. 눈 감았다 뜨면 수능장 가 있을 거라니까? 잠깐만, 지금 몇 달 남았지? 지금 1월이잖아. 10달 남았네요. 10달 남았네요. 그리고 고2는 10달 후에 고3이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빠르죠? 그리고 내가 매번 하는 거지만 친구들아, 제발 부탁할게. 고2, 고3 이렇게 해서 1년 아니면 2년 남았잖아. 그래서 10대 때 네가 최대한 노력한 그 기억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결과는 신적인 요소잖아. 운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시험장 가는데 옆에 있는 새끼가 똥을 싸버려가지고 시험에 지종 못해서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국어 망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는 계산하지 마시고 노력하고 과정은 다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10대 때 최대한 노력하는 기억 하나만 남겨놔도 20, 30대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어. 근데 이게 없이 올라가면 20, 30대 그대로 거의 존만 수준일 거예요. 알겠지? 인생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노력만이라도 많이 해봐. 그러면 성적이 나와. 보통 이게 되면은 결과도 잘 나와요. 계속 얘기하자면 아무튼 뭐 이 조조 밑에 능력 좋은 책사 사마의라고 있어. 사마의. 근데 이 사마의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비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거야. 위나라에. 그리고 이 사마의의 손자가 사마염이야. 그래서 사마의 다음에 사마염이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마염이 위나라의 국호를 뭐로 바꿔? 서진. 이렇게 해서 서진이 여기 중국 땅을 통일해서 통일왕조가 된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 서진의 황제였던 이 사마여미는 일단은 중앙의 힘이 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제로 지방을 다스리고자 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8명의 자식을 불러가지고 둘째야 너 여기 다스리고 셋째야 여기 다스리고 넷째야 여기 다스리고 하면서 땅과 군사를 내준 거야.
근데 주나라의 봉건제와 서진의 봉건제 상황은 달랐던 게 뭐였냐면 주나라의 황제인 무왕이 봉건제를 시행했을 때는 아버지 국가 즉 중앙의 힘이 강한 상태로 시작을 했어. 그러니 분봉받은 자식들끼리 서로 영토를 놓고 막 멱살 잡고 싸워도 누가 말릴 수 있어? 그래. 아빠. 그래서 아빠가 왜 싸워 이 새끼야 하면서 막을 수 있었다고. 근데 이때 서진 같은 경우에 건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아버지 국가의 힘이 강하지도 않은데 자식들을 이렇게 각 지역의 왕으로 분봉을 해준 거야. 그럼 이 자식들끼리 싸울 때 아버지는 말릴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결국 팔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서진의 국력이 약화되게 되자 여기 지역에서 무시를 받고 있었던 흉노족이 어떤 민족이? 그렇지. 흉노족이. 당시에 이제 이 흉노의 추장이 유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연을 중심으로 해서 흉노족이 먼저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사건을 영가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흉노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나머지 4개 부족도 뭐 하고 싶어? 같이. 같이 반란이다 해갖고 5개의 부족이 여기 중국의 북쪽 땅에서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 서진 애들은 한족이에요?游牧민족이에요? 한족이지. 그러니까 이 5개 오랑캐들이 갑자기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쪽에서 달아나서 남쪽에 내려와서 새롭게 정부를 만드니 이 모든 정부를 통칭 뭐라 부르냐면 남조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이 5개 오랑캐들은 이 한족들 몰아내고 여기 중국의 북쪽 땅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5개 오랑캐들이 13개의 국가를 북쪽에 따 만들고 여기에 잔존하고 있는 한족들이 추가적으로 3개를 더 건국함에 따라 16개의 국가가 분립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북쪽에서 있게 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여기 북쪽에서 전개되는 오랑캐 왕조의 역사를 북조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족의 역사를 남조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북조부터 얘기할게. 516군 분열기가 통일이 됐다. 어떤 나라로? 북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러면 이 북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516군 분열기를 통일한 민족이 있겠네. 그 민족 이름이 선비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비족 중에 탁발시성을 갖고 있는 이 가문이 북위를 건국하게 된 거야. 됐지? 그래서 516군 분열기가 어떤 이름으로 통일이 됐다? 북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됐다. 왜 그러지? 넌 왜 저래? 뭐야? 나 옛날부터 궁금한 건데 여기 무슨 왜곡의 벽이 있냐? 소리가 왜곡돼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북한은 이 양반아 조선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고 그래 아무튼 이제 북위를 건국한 게 어떤 부족이라고? 선비족. 그래. 자, 아무튼 이 북위의 전성기 황제만 보면 돼. 이름 효문제다. 효문제. 일단 이 효문제는 황제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풍태우의 섭정 정치에 항상 어렸을 때 시달렸어. 이러다 보니 효문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어? 씨발 내가 황제인데 황제 노릇 좆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어머니하고 선비족 귀족들의 권세를 피해서 자기가 제대로 된 황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읍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원래 북위의 수도는 평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화북에. 근데 이 평성이 어머니 풍태우하고 선비족 귀족 삼촌들이 힘을 너무 세게 잡고 있는 지역이지. 그러니 자기가 제대로 된 황제 노릇을 하기 위해서 뭘 옮겨야 돼? 수도를 옮겨야 돼.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천도하게 되냐면 낙양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왜 평성에서 낙양으로 하필 낙양으로 천도를 했냐라는 거야. 그렇지. 한족들이 많아. 왜? 어떤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후한의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한 까닭은 이런 거지. 평성에 있는 누구를 견제하겠다? 선비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의 팀으로 삼을 사람들은 누구다? 앞으로 한족을 세우겠다라는 거야. 자기 팀으로. 됐지? 그래서 한족의 세력 중심지인 낙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거야. 자, 그리고 수도 천도와 동시에 앞으로 오랑캐 문화 다 버려버리고 중국식으로 다 바꿔. 이거를 무슨 정책이라고 통칭하냐면 하나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 앞으로 오랑캐의 말을 쓰지 말래. 그러니까 자기 부족이지만 자기 부족의 말이 상스럽다라는 거지. 선비족의 말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중국 땅 들어와서 살잖아. 중국 애들하고 통화하면서 살아야 돼 이 새끼들아. 선비족의 말 앞으로 쓰지 마. 단 기준이 있었죠. 30살 이상의 어른들은 이미 혓바닥이 고착화돼 있어갖고 바꾸기 힘들어. 그래서 30살 이상의 선비족 귀족들은 써도 돼. 하지만 30살 이하의 젊은 새끼들을 바꿔. 뭐로? 호어 쓰지 말고 한어로 바꾸래. 한어가 뭐야 그러면?
그래, 한족의 언어, 중국말을 쓰라는 거지. 그래서 오랑캐 풍습 자체를 버리고자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비족의 뭐 의례행위나 아니면은 제사행위 이런 거 전부 다 금지시킨 거야. 됐지? 그리고 중국 애들하고 피가 섞이기 위해서 서로 뭐 해야 돼? 그래.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선비족 애들하고 결혼 정책을 통해서 결혼한 애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정책이든 간에 하나 더 있다. 미안해. 자, 성시교체도 있지. 성시교체. 그래서 효문재판 창씨개명 정책이죠. 이게 강제로 바꾸는 거. 그래서 원래 북방 민족들은 성이 몇 글자 이상이다? 두 글자 이상이야. 그래서 뭐 야율씨가 있고 탁발씨가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성이 보통 몇 글자야? 한 글자. 아니야. 근데 요즘에 성 두 글자인 사람도 있어. 그 호주제가 2008년에 폐지돼요. 법적 효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성뿐만 아니라 여자 성도 이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김박채수연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있어. 그런 사람들. 남 남궁씨도 있고 김박채수연이 그런 거잖아. 아빠 성은 김이고 엄마 성은 박씨고 그래서 둘 다 쓰는 거잖아. 그래서 김박채수연 막 이렇게 돼. 그러네. 김박수연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홀 쓰면 안 되는데. 그래요. 김박채수연이 아니라요. 미안해요. 김박수연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뭘 앞을 달아 미치도마. 그만 달아 이 새끼야. 난 이거 댓글창 폐쇄할 거야. 그 뭐지? 진솔이가 조금 애가 잘생겼잖아, 지리쌤이. 근데 거기 이제 댓글에 누가 지리쌤 잘생겼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아이디가 누군지 모르겠어. 픽시 게이야. 그래서 게이픽을 받았어, 얘가. 존나 잘생긴 거거든. 그래서 아이디가 픽시 게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채널 내가 항상 들어가 봐. 댓글 달면은. 어떤 사람인가 딱 들어가 보니까 라이딩 하시던데? 그 자전거 타고 시끄럽게 음악 틀고 막. 전주에서. 근데 그 뭐지? 내가 이거를 다 공개 형식으로 유튜브에 올리니까 내 거 영상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 그 채널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볼 거 아니야. 픽시게이 누군지 궁금하다. 나한테 문자 좀. 픽시게이. 픽시게이. 그래요. 보통 자기 닉네임 만들 때 게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그런데. 근데 당당하게. 아무튼 이제 성씨교체. 두 글자잖아, 유목민족이. 근데 이제 선비족, 왕족 씨가 뭐라고? 탁발 씨였다고. 근데 이거를 한족 애들처럼 한 글자로 줄인 거야. 그래서 원시성으로 교체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정책이든 간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 거지. 빛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야. 그림자도 같이 따라오듯이. 그래서 하나 정책의 장점 얘기할게. 이게 보통 이제 내신 보면은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수능에서. 자, 일단 장점은 뭐냐면 오랑캐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어떻게 됐다? 융합이 됐다, 섞였다. 그래서 호환, 융합 문화 탄생의 계기가 된 게 하나 정책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북방민족들은 계속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침대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가구들을 주로 사용을 해요. 이동하기 편한. 근데 이런 가구들이 이제 중국 안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도 쓴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바지를 입어 안 입어? 옛날엔 안 입었어. 명나라의 전통 한복인 한풀을 보면 원피스야. 상의하고 하의가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농사 짓는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말을 타고 말에서 생활하잖아. 그러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뭐가 돼야 돼?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바지가 있는 거는 원래 북방민족 스타일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핑핑이의 말을 한번 반박해 봅시다. 우리 핑핑이는 한푸하고 한복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한복이 중국 거래요. 그렇죠. 분리돼 있죠. 그러면 우리 의복은 어디에서 온 거야? 중국이 아니라 북방에서 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북방계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허옇죠. 여기 중앙아시아 예매 쪽 혈통이라. 그래서 허해. 추운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구조상 전혀 안 궁금하죠. 그래. 근데 요즘에는 다 피가 섞여가지고 상관없어. 자, 아무튼 간에 이게 바지가 들어온 거야. 바지가 들어왔다고. 어디에? 중국 땅에 바지가.
자, 아무튼 이게 호환 융화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선비족의 본연적인 성질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야. 자, 일단 이 중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이라는 통일 왕조가 됐잖아. 얘네들은 거의 전쟁을 하겠냐 안 하겠냐 이제 이전에 비해서 거의 안 하는 거야. 그럼 기득권이 된 선비족 입장에서 할 게 뭐밖에 없어. 카지노, 도박만 존나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항상 무술료는 중요시 여겼는데 제대로 해야 안 해 이제. 맨날 도박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돈 다 잃고 그 다음에 능력 아무것도 없는 병신부족이 된 거지. 그래서 선비족의 성질이 상실되게 되는 게 바로 단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북의 황제인 효문제 입장에서는 이 넓은 땅을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 그럼 다스려야 되면은 체제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삼정제. 삼정제. 자, 일단 이 삼정제라고 하는 거는 지역 단위를 이렇게 편성하는 거야. 5가구를, 이게 집가자야. 5가구를 1린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묶어요. 1린. 1린. 그 다음에 1린을 5개를 엮어. 이거를 5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5린을 1리로 규정하는 거야. 한 마을에 그럼 몇 가구? 그렇지. 이게 마을 리자니까 25가구야. 됐지? 자, 그리고 이 마을에 5개 엮어. 그럼 5리가 되겠지. 그럼 이 5리를 1당구역이라고 또 칭하는 거야. 그럼 1당구역은 총 몇 가구? 그렇지. 아이고. 뭘 5야, 이 문과. 곱셈도 못하냐. 그냥 125가구. 그래. 자, 아무튼 간에 구역을 총 몇 개로 나눴어? 3개로 나눴네. 린, 리, 당 구역으로. 그리고 각 구역의 세금 징수와 각 구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장을 한 명씩 두니 린장, 리장, 당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총 장이 몇 명이야? 그렇지. 그래서 삼장제인 거죠. 그래서 황제를 대신해서 이 린구역의 세금은 누가 걷어? 린장이 걷고, 리구역 세금 누가 걷어? 리장이 걷고, 당구역은 당장이 걷는 거야. 됐지? 마을 이장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 거죠. 삼장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전제가 있어. 이거 너무 중요하지. 중국 역사하면서. 이거 모르면 중국 역사 아예 뼈대 자체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자, 일단은 이 북의 황제는 오랑캐 출신의 황제야? 한족 출신의 황제야? 랑캐야. 오랑캐라고! 북쪽은 다 오랑캐라고! 아무튼 오랑캐 출신 황제인데 여기 북쪽에 여기 화북 지역에는 원래 중국 땅이지. 그러면 리얼 짱깔라 어떤 민족이 많이 살아? 그래, 한족. 또 왜 오랑캐야? 또 한족이 많이 살지. 원래 여기 한족 지역이라니까. 한족이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다수 한족들한테 오랑캐 출신 황제가 세금도 걷어야 되고 병사로 징발도 해야 돼. 그러면 한족들이 해주겠어? 네가 뭔데 하면서 쌍꺼큐 날릴 게 분명하잖아. 그러면은 오랑캐 출신의 황제로서 중국 애들한테 세금도 걷고 병사로 징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애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그걸 원해야 되지. 그래서 균전제를 만든 거야. 성인이 된 남자에게 땅을 공짜로 하사해 주겠대요. 그거 갖다 먹고 사시라는 거지. 그럼 황제 은혜 덕분에 먹고 살게 된 한족은 황제가 세금 내라고 하면 뭐도 내주는 거야? 세금도 내주고, 병사 해달라고 하면 뭐도 해주는 거야? 병사 역할도 해주는 거야. 토지 주는 걸 우리는 균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사료를 보면은 중국의 균전제 사료는 이렇게 지급된다 그랬지. 남자한테 뭐 영업전 20무와 구분전 20무를 각각 하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자, 지급 단위가 무면은 뭐다? 중국의 균전제다. 라는 거. 근데 이 균전제를 처음 만든 거는 북의 효문제였다. 이걸로 인해서 나라에 필요한 병사 착출과 그 다음에 세금 걷는데 그 근간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효문제 사후에 선비족의 성질이 상실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효문제 살아계셨을 때도 이 하나 정책은 글러먹었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아니 하나 정책 좋아 라고 하는 선비족 귀족들로 원래 분리가 됐었다고. 근데 효문제가 딱 죽게 되니까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진 거야. 효문제의 하나 정책은 좋은 정책이었어. 이 애들이 동위라고 하는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됐다. 그래서 북이가 어떤 나라를 일단 분열이 됐다? 동위. 얘네들은 효문제 하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 그런데 효문제 하나 정책 때문에 선비족의 고유한 성질을 전부 다 잃어버려서 우리나라가 망국에 치닫고 있다. 반대하는 애들이 서위라는 나라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야. 서위. 간단하죠? 동쪽에 있어서 동이, 서쪽에 있어서 서위야. 그리고 이 또 두 나라는 화북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뭘 일으켜? 전쟁을 일으켰고 막 싸우다가 이 동위가 나중에 이름을 뭐로 교체하게 되냐면 북제로 교체하게 되는 거야. 자, 동위가 뭐로 교체돼? 북제로 교체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위가 나중에 이름 뭐로 교체돼? 북주로 교체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북
주가 됐네. 이렇게 해서 북주하고 북주하고 막 싸우다가 북주의 승리로 끝나요. 그럼 이제 다시 화북 땅을 통일한 게 어떤 왕조? 북주! 뭔 수나라야! 북주! 그래, 북쪽으로가 통일을 했어, 북쪽을. 근데 황제 너무 좋았지, 북쪽 딱 통일해가지고.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양견이라고 하는 신하가 황제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북주의 황제 자리에 오른 뒤 581년 이 북주 왕조의 이름을 수나라로 교체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북주가 뭐로 교체됐다? 수나라. 그리고 이 수나라는 589년 한족이 세운 이 남조 왕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국을 무너뜨려 여기 중국 땅을 싹 다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의 친구왕 그 수나라 맞아요? 4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애들 맞아? 을지문덕한테 처발린 애들 맞아? 맞지? 왜 망설여? 왜 망설이냐고. 강감찬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시대 사람이야? 고려 사람이지. 저기 그 추임새 조교야? 그 나 따로 그거 급여 안 쳐줄 거야, 추임새. 뭐라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일하는데 화장실을 가? 안 돼. 아니 좀 곧 쉬어, 규성아. 좀만 참아. 남조 할게, 남조. 자, 북조 봐봐. 자 정리해줄게. 규성이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최대한 느리게 말하고 싶은데 굳이 이제 수업을 망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지? 자, 아무튼 저기 북이 있잖아. 5, 16국이 북이라는 왕조로 통일이 됐지. 북이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북주까지 있지. 요렇게까지 해서 북쪽에 있는 오랑캐 왕조라 해서 이 왕조를 다 통칭 뭐라 그러는 거야? 북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 알겠지? 그럼 북조 안에 북이가 있는 거고 분열된 동이 서위도 있는 거고 북제 북주도 있는 거라고. 알겠지? 진우가 이거 물어봐가지고. 자, 그러면은 원래 여기 북쪽 땅에 살고 있었던 리얼 짱깔라다 한족 애들은 이제 오랑캐의 반란에 의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네. 그래서 여기 건강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만들게 돼요. 알겠지? 그럼 동진의 수도가 어디다? 건강이다. 건강. 건강이 지금 현재 어디냐면은 난징이에요. 난징.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난징. 거기야. 자, 아무튼 이 동진의 초대 황제의 이름은 저거나 우리가 사료에서 가려면 알아야 돼. 사마예요. 사마예. 왜죠? 서진해를 건국한 성씨가 뭐야? 사마씨.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와서 만든 왕조인 거지. 그래서 사마예. 그래서 동진 정부를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제 한족 왕조죠. 중국 애들. 근데 황제권이 강하게 약해. 왜요? 오랑캐들의 변란으로 인해서 황제가 도망쳐서 만든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쳐서 온 황제는 약할 수밖에 없어. 여기 남조 정권 안에서. 그럼 약한 황제는 계속된 변란과 오랑캐 침략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한테 많이 기대고 의지하겠니? 군인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남조는 황제권보다 어떤 애들의 힘이 강해? 군인. 근데 항상 군인들의 힘이 강하면 뭐가 일어나? 군사 쿠데타.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씨발고 우리 없으면 저 황제 새끼 뒤졌을 텐데 내가 황제보다 힘 강한 것 같은데 변란 일으켜서 황제 자리 찬탈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동진은 유유라고 하는 군인의 군사 쿠데타로 무너져서 송으로 교체가 되게 된 거야. 알겠지? 이 송나라 만든 사람이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유. 자, 그리고 이 송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도성이라고 하는 군인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제나라로 교체가 되게 된 거야. 소도성. 그 다음에 이 제나라 역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양나라로 교체가 되게 되는데 이 양나라 황제의 이름은 외우기가 쉬워. 이름 이뻐. 소연. 알겠지? 그럼 딱 봐도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낚일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패선이라고 하는 군인의 군사 쿠데타로 진나라로 교체가 되게 된 거야. 진패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거 보면은 교과서에서는 막 요런 사람들까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럼 맞아, 아니야? 아니야, 다 외워야 돼. 왜 그러면 이거는 다 사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유, 소도성, 소연, 진패선 나오면은 북조 왕조를 말하는 사료야? 남조 왕조를 말하는 사료야? 그래, 남조 왕조를 말하는 사료인 거야. 그리고 이 마지막 진패선의 진나라가 어떤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야? 수나라. 그래서 589년에 중원 땅을 대통일한 게 뭐야? 수나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한족 애들이 여기 살다가 내려왔지. 근데 한족 애들은 항상 문명을 어디서 계속 시작하고 유지하려고 그랬어? 화북에 있는 황허강 중심으로 계속 형성을 하려고 그랬었잖아. 근데 오랑캐들의 변란으로 인해서 엉엉 하면서 울면서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럼 이쪽 개발한데 이 강남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한 한족들의 농업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어떤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를 통칭 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분열됐었다고 그랬었잖아. 자, 한 나라의 황제인 헌제가 인정해준 나라가 위나라였어. 그럼 이 위나라가 나중에 이름 뭐로 교체되지? 서진으로 교체가 된다 그랬지. 근데 이 서진이 오랑캐들의 변란으로 인해서 중국의 오랑캐 왕조인 북조 왕조와 한족이 남쪽에 내려와서 만든 남조의 5개 왕조로 분열이 되게 되잖아. 그래서 이 정통성이 어디로 간 거야? 위나라의 정통성이 진나라로. 진나라의 정통성이 북조하고 남조로 쪼개졌으니 위진 남북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시대를. 됐어? 그럼 이 시대를 통일한 게 어떤 나라라고 다시? Yes. 수나라. 양견. 그렇지. 수나라 문제.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여기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중국의 대부분의 쌀 생산은 다 강남 지역에서 있게 돼요. 됐지? 어이구. 아니야. 사회경제 문화사도 하자. 위진남북조는 끝내고 쉬자. 규성아, 너무 힘들어? 조교야,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감히 선생님을 이겨? 알았어, 쉬자. 잠깐 쉬자. 어? 쟤 술 먹어서 그래, 성인들. 다시 합시다. 커피. 자,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 볼게. 사회.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인사제도가 있어. 그거를 구품중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품관인법이라고 부르는 인사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황건적의 난이 이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야.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지방사회가 완전히 초토화됐거든. 그럼 이제 지방관이 지방을 장악할 수가 있겠냐? 밀란 때문에 없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중앙이 지방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자 중앙 입장에서는 능력 좋은 관리는 어쨌든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매년. 그러니 능력 좋고 덕망 있는 인재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못 장악해서 지방관에 추천받기는 글렀으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중정관이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하는 거야. 무슨 관리를 파견한다고? 중정관이라는 이름의 관리를 파견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방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 이 중정관도 중앙에서 거처하고 있었던 관리였기 때문에 지방에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으러 가는데 지방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지방에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향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향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마을 양자야. 앞으로 우리가 역사 배울 때 마을 양자, 이 향자가 나오면 무조건 지방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자, 향론은 뭐냐면 지방 소문을 뜻해. 그래서 이 중정관이 그 지방에 내려가서 뭘 쫓는다고? 그 지역의 소문을 쫓는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 지방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제일 덕막 있고 능력 있는 인재가 어디 사오? 이러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기요 하면서 한 집을 가리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집에 가. 그럼 노크를 해. 그러면 그 집에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것도 정리를 해놓으세요. 중국에서는 정치적 신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중국은. 자, 일단 이 사회적 신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향품이라고 그래. 뭐라고? 향품. 정치적 신분을 뭐라 그러냐면 관품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그럼 이 정치적 신분, 관품은 막 이런 거겠네.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1급 공무원 이런 거겠네요. 그죠? 그럼 이 향품은 뭐야?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거라고. 자, 일단 이 향품은 총 몇 품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9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능력 좋다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당신이 워낙에 선하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여 내가 이제 그 권한이 있대. 향품 9품 중에 5품을 하사하겠대. 그리고 이제 중정관이 한 말을 더 붙이는 거야. 만약에 행여나 지금 당신이 향품을 수여받았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진출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오래. 지금 방금 수여한 향품에 4단계 낮춰서 관품까지 수여를 해주겠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향품 몇 품 받았어? 5품 받았지. 그럼 4단계 낮춰서 관직을 하사하겠대. 관품을. 그러면 몇 급 공무원으로 채택되는 거야? 9급으로 채택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관직을 임명하는 걸 구품중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었어?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뭐가 촉진됐다? 귀족화 현상이 촉진됐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귀족은 뭡니까? 이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과 관직을 한 집안에서 계속 독점 세습하는 행위를 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 집안에서 뭐가 계속 세습되고 있다? 재산과 관직이 계속 세습됐다는 거야. 바로 이 구품 중정제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다시 봅시다. 중앙에서 지방을 장악하지 못해요. 황건적에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방관의 추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인재를 추천 선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야? 이제 중정관을 보내는데 이 중정관은 지방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래서 지방에 뭘 쫓아? 소문을 쫓고 그 소문의 당사자에게 향품과 관품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료를 뽑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 소문은 조작할 수 있어 없어? 쌉가능. 자, 지방의 군사를 갖고 힘 있는 세력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옛날부터? 호족. 그러니까 이 호족이 일주일 뒤에 중앙에서 중정관이 우리 고을에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 그럼 이제 호족들이 군사를 다 끌고 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칼 딱 겨누면서 뭐라 그러겠어? 야, 일주일 뒤에 중정관 새끼 온다는데 그 새끼가 이 고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집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집 가르쳐야 돼? 당신 집이요. 이렇게 말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정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 고을에서 가장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집이 어디요? 이러는데 다 호족집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호족 집안에서만 관직이 계속 배출돼서 무슨 개념이 등장했다? 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은 이 구품 중정제가 악용되니까 능력 좋은 애들이 관직에 올라오겠냐? 아니면 능력 없는 빡대가리들이 올라오겠어? 그래. 그래서 수문제가 과거제로 바꾼 거예요. 능력 보고 시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선출하겠다 해서. 됐어. 아무튼 이게 구품중정제야. 위진남북조 시대는 이렇게 했어.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유교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으로서는 적용은 했는데 여태 유학의 영향력은 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왜요? 자, 생각해봐. 아까 그 위진남북조 시대 분위기상 전쟁은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많이 있지. 자, 그러면은 전쟁이 많이 있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 아유, 어차피 반란도 계속 터지고 전쟁도 계속 터지고 이번 생은 글러 처먹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거에 관심 있게 내세적인 거에 관심 있게 내세적인 거에 관심 있겠죠. 이번 생은 글러 처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생이나 잘 태어나야지. 그래서 유학은 현세적인 성격의 학문이에요.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지금 현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적혀져 있는 학문이니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감소하는 거야.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럼 반면에 다음 세상을 얘기하는 어떤 종교가 인기가 엄청 많아져? 불교하고 도교가 인기가 엄청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해됐지? 자, 일단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돼. 자, 오랑캐 왕조를 통틀어 뭐라 그래? 북조, 한족 왕조를 뭐라 그래? 남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일단 이 북조 왕조들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를 군주권 강화에 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야. 자, 이유는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이 사상이 있어요. 왕족불 사상. 무슨 사상? 그럼 이게 뭐야? 왕이 곧 부처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현생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왕인 누구의 말에 따라라? 내 말에 따라라는 거야. 알겠지? 내가 곧 부처니까. 자, 그러면 이게 군주권 강화로 이용됐다라는 예시가 뭐가 있나요? 자, 이 북위에서 만든 석굴사원이 있다. 거기에 대불들이 있는데 윈강 지역에 윈강 석굴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윈강 대불이라고 있거든. 이 대불에
모습을 만들 때 북위를 건국한 태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야. 자, 대불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큰 불상. 그러면 일부러 황제의 모습을 본따서 크게 만든 이유가 뭐겠니? 황제의 권력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내 권력 이렇게 크니까 나한테 깝치지 마라. 뭐 이런 의도라고. 자, 그 다음에 룽먼 지역의 룽먼 석굴 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성이 됐었다. 일단 이 룽먼 석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대불이 있어요. 여기에 북위 왕제 문성제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대불이 있는데 이것도 의도는 똑같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도구로 불교를 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야. 이거는 안 적혀 있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그럼 남조는 북조 애들처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종교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단 뭐로써 공부했다? 철학으로서 공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거기에 관련된 학문이야. 그런데 살면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이것도 막 궁금하고 인간은 뭐로부터 출발했는지 그 근원도 궁금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유학 경전에 없어요. 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보고 남조의 한족들이 공부를 한 거야? 불경을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불경에는 이 내용이 적혀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불교 발전에 힘쓴 서역에서 온 승려 몇 명이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가 구마라습이에요. 이 구마라습은 중국 사람들은 구마라습이라 그래. 한자로 발음하면.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인도 사람이야. 인도의 왕자셨거든. 그래서 인도 언어로 하면 구마라지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본명은 구마라지바예요. 구마라지바. 자, 원래 이 사람은 인도 왕자셨는데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16국 중에. 이 전진의 중국 군사들이 그 인도 왕국을 털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가 되게 됐거든. 근데 어떤 전진의 장수한테 능욕 한번 당하게 되는데 어떤 감옥에다가 구마라지바하고 여동생이 같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장수가 뭐라 그러냐면 구마라지바한테 승려잖아. 그럼 승려면은 절대 여자를 탐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구마라지바가 여자를 탐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친여동생을 하고 같이 감옥에 딱 가도.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가 이제 같이 묶여있는 이 친여동생을 강간하지 않으면 이 여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의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친여동생을 강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구마라지바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땡중 소리를 많이 들어. 그 자기 친여동생, 근데 여동생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선택이었잖아. 근데 법률을 깼다라고 해갖고 승려들 사이에서 이단 소리 많이 들었던 사람이야. 아니야, 자기 친동생. 자기 친여동생을 그 장수가 강간하지 않으면은 그 장수가 구마라지바의 친여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 친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친동생을 강간을 한 거야. 됐지?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전진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 왕조 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 후진의 왕제는 구마라지바를 엄청 아꼈대. 그래서 이 후진의 황제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후진 왕제가 불교를 좋아하대. 그래서 불교 경전이 대부분 다 인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적혀져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불경을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인도의 이 불경을 뭐로 번역했다? 한어로 번역을 한 게 구마라지바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때부터 자기들의 언어로 부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위진 남북조 시대 어떻게 보면은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가진 게 구마라지바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위진남북조 시대 승려인데요. 이 법현이 불경을 공부하는데 중국 불경에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번역된 거 말고 원문을 갖고 와서 제대로 된 부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럼 그 원문은 어느 나라에 있겠니? 인도.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뭐라고 이때 불렀냐면 부처의 나라라고 해서 불국이라고 불렀던 거야, 인도를.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기행문을 남기니 이거를 불국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법현 선생님은 인도 가서 기행문 불국기를 남기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밖에도 강승회라고 하는 서역 승려가 있는데 이 강승회는 강남 지역의 오나라의 왕이었던 손권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손권에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에요. 강승회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하나 더. 이것까지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달마라고 있어요. 위진남북조 시대 6세기에. 일단 달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교종이 메인 종파였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경전을 뭐라 그래? 우리가
불경이라 그러잖아. 이 불경에 있는 말씀을 다 깨달으면 세상에 있는 진리를 전부 다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승려들은 부처처럼 해탈하기 위해서 불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리 달마 스님은 아무리 공부해도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소림사에서 뭐를 했지? 참선이라는 거래요. 참선은 뭐냐면 그냥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명상을 한 거야. 근데 세상이 갑자기 깨달음을 줬대. 그래서 그 깨달음을 행했을 뿐인데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달마는 무슨 종파를 새롭게 만드냐면은 공부할 필요 없어. 참선에 그냥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 버리고 명상하고 있으면 세상이 나에게 알아서 깨달음을 줄 것이고 그 깨달음을 행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어. 교리 공부할 필요 없어. 를 주장한 선종을 처음으로 만든 게 달마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 문제 풀 때 이 4명의 승려가 나오면은 아 이거 위진남북조 시대 사료에 관련된 거구나를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 승려들에 관련된 자세한 역사가 나올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인물들 나오면 어떤 시대라고만 엮으라고? 위진남북조라고만 엮으라고. 근데 요거 책 쓴 거나 이런 거는 좀 외우세요. 알겠지? 불국기 이런 거 나오니까. 자, 도교 얘기할게요. 위진남북조 시대 도교가 처음으로 창시가 되게 됐다.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때 노자하고 장자가 체계화한 사상을 뭐라 그래? 도가사상 이렇게 불러요. 자, 다시 복습합시다. 도가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뭐예요? 그렇지. 자연의 섭리에 맞게끔 살아라. 인간이 태어났을 때 자연은 인간의 각각 개인에게 뭔가 능력을 줬대. 근데 그 인간은 그 능력에 만족을 해야 하네. 안 하고 욕심을 부려 더 얻으려고 하니 서로 혼란스러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맞게끔 살아라. 이게 도가잖아. 자, 여기에 뭐가 섞이게 되냐면 민간 신앙이 섞이고요. 그 다음에 신선 사상이 섞여요. 신선 사상은 뭐겠냐? 산에 뭐가 산다? 산신령이 산다. 그거 산신 모시는 걸 신선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도인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종교가 융합이 된 거냐면 한나라 시대 때 등장한 태평도와 그 다음에 오두미도가 섞인 거야. 이 복합적인 종교의 융합 그 자체가 뭐야? 도교라고 하는 종교인 거야. 그럼 도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데요? 무위자연의 덕목이에요. 무위자연. 그러니까 이 무위자연은 뭐야? 똑같아. 자연의 섭리에 맞게끔 살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 이거를 도교에서 얘기하는 무위자연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강조한 거야. 특히 남북조 시대에 무위자연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쉽게 내가 이렇게 이해시키거든. 도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탈룰라? 이렇게 적어. 탈룰라? 탈룰라가 뭐야? 요즘 은어로? 세상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거잖아. 남북조 시대는 혼란스러워 평화로워? 혼란스럽단 말이야. 아이고. 특히 이 도교는 남조에서 유행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남조 정부가 계속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자꾸 교체되잖아. 근데 자기들은 구품 중정제에 의해 가지고 중정관한테 가서 말만 하면은 나는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 근데 무서워서 관직에 못 올라가는 거야. 왜? 계속 군사 쿠데타로 왕조가 교체가 돼요. 내가 괜히 욕심내서 관직에 진출을 했다가 라인 잘못하면 어떻게 돼? 3대가 멸족당하는 거야. 그래서 구품 중정제로 지방에 돈 있고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직 생활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돈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술하고 마약을 잔뜩 싸들고 도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따르면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 그리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저 정치하는 애들처럼 더러운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자연을 노래하는 깨끗한 얘기를 할 거야. 청담 이야기를 많이 즐겼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청담 사상은 뭐야? 깨끗한 이야기, 자연을 노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갖고 술하고 마약 들고 나는 이제 자연에 대한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죽으면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될 거야. 이러고 이야기하는 대나무 숲에 들어가 7명의 현자를 통칭 중림칠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용어 나오면 다 남북조 시대인 거예요. 남조 왕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뭘 마신다고? 술하고 마약.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단약이라고 해서 마약이 있는데 그걸 먹게 되잖아. 몸이 뜨거워져. 근데 옛날 사람들은 몸이 뜨거워지는 걸 뭐로 해석한다 그랬어? 그렇지. 몸이 좋아지고 내가 젊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약 먹으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온 게 이제 옷을 다 깨벗고 막 대나무 숲을 막 뛰어 다녀요. 막 얘네들이. 그리고 막 난 죽으면 여기를 지키는 산신령이 될 거야. 이러고 외쳤던 애들이 중림칠연이야.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이상한 괴랄한 애들도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게 남조에 해당하는 거라면
북조의 도교를 체계화한 사람이 있는데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마 거기에 적혀 있을걸? 별표. 일단 이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은 북조의 북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잖아. 이 북의 태무제 황제 집권기 때 교단을 만들어서 도교의 교리를 정리한 사람이야. 알겠지? 이 사람이 구겸지야. 근데 구겸지는 북조 사람이야, 남조 사람이야? 북조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이 구품중정제 때문에 어떤 애들이 등장했다? 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다. 자, 그럼 위중남북조 시대에 귀족 문화가 존재해, 안 해?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귀족 문화는 간단하게 뭐냐? 간단하지. 일반 평민들은 못하고 돈 있는 애들이나 할 수 있는 문화를 귀족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를 짓거나 아니면은 뭘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뭘 쓰거나 글씨를 쓰거나 이게 다 귀족 문화인 거야. 자, 그럼 위진 남부조 시대에 시로 유명한 사람과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 글씨로 유명한 사람을 각각 매칭해서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시로 유명한 사람인데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귀거래사. 귀거래사라고 하는 요 작품을 써요. 귀거래사. 자, 일단 이 도연명은 관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관직 생활이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은퇴를 하시고 고향에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이 관직 생활이 너무 덧없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던 이 정치 활동이 너무 덧없었다 하면서 후회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지은 시가 귀거래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사회적 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 바로 고개지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고개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사잠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한나라 고조 유방의 부인 이름이 여태우예요. 근데 이 여태우를 중심으로 한나라 여자들이 온갖 사치향락 생활을 벌여서 전한이 일찍 무너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그림으로 녹여낸 거야. 그래서 그걸 여사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왕희지예요. 그래서 이 왕희지가 쓴 글씨체를 뭐라 통칭하냐면 왕희지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글씨 잘 쓰고 싶은 사람은 왕희지의 글씨를 항상 따라서 연습을 했다라고 해. 우리가 뭐 한글과 컴퓨터인가? 그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막 여러 가지 글씨체 있잖아. 뭐 있지? 궁서체?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오딕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왕이지체도. 위진남북조 시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로 넘어갈게요. 수나라. 일단은 이 수나라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잖아. 수나라의 1대 황제는 수나라의 문제라고 부르는 거야. 이 문제의 본명은 양견이었어요. 양견. 자, 그리고 그 문제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개황의 치. 내가 이걸 왜 써놓으라 그러냐면은 이 수문제 양견의 연호가 개황이에요. 그래서 이 수나라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몇백 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통치체제를 만든 사람이거든. 그럼 되게 훌륭한 성군이지. 그래서 이 양견이 살아생전에 많은 업적을 하게 되는데 그 왕건의 집권기를 양견의 집권기를 개왕의 치라고 부르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 풀 때 이 개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수문제에 관련된 사료이니 수문제의 업적 고르시면 된다고. 일단 이 수나라 문제의 업적은 뭐냐? 수나라를 뭐 한 거야? 건국한 거야. 북조 황제의 면류관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581년에 수왕조를 만들게 됐다. 근데 이 수나라 문제가 새로운 왕조의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구품종정제로 이 향론이 조작돼가지고 지방에서 능력 좋은 애들이 관직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능력 없는 애들이 올라와 있어요? 걔 빡대가리 새끼들밖에 없는 거야, 중앙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앞으로 이제 향론을 쫓지 않고 시험을 봐서 능력 좋은 관료들을 내 옆에 둘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시험 인사제도를 시행하니 이게 과거제죠. 그래서 587년에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게 수문제 양견의 업적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율령격식 제도인데 자, 각각 의미 내가 써줄게. 율은 뭐냐면 죄인들을 다스리는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형법이라고 얘기해요. 율은 당나라래. 수나라 말로 형법이야. 그 다음에 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 령은 뭐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를 행정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행정법을 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격은 뭐냐면은 자, 이 법들이 인간이 만든 거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는다고. 그럼 나중에 추가돼야 되는 법도 있을 거고 보완돼야 되는 법도 있었겠지. 그래서 이거는 추가 보완법이에요, 격은.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뭐냐면은 이 법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사례를 엮은 판례, 즉 시행세칙을 우리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수나라 양견이 수나라를 건국했을 때 수도를 어디로 잡았냐면, 자, 이것도 별표 대흥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대흥부터 퉁관 지역을 잇는 인공 수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대운하라고 불러. 근데 이 수문제가 만든 대운하 길목 이름을 외워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광퉁거예요. 광퉁거. 그래서 이 광퉁거라고 하는 대운하 길목을 처음으로 만든 거야. 중국 역사상. 근데 이 대운하라고 하는 거는 수나라 문제가 처음으로 만든 건 맞아. 근데 어떤 왕조 때까지 쭉 증축이 된다고? 청나라. 알겠지? 왜 그러냐면 인공 수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로 물자를 빠르게 유통해서 시장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대운하는 후대 왕조들한테도 계속 좋은 영향을 끼쳐서 계속 증축 사업은 있었어. 근데 광퉁거라고 하는 길목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 수나라 문제 업적으로 귀결져야 돼. 자, 그리고 이 수문제 같은 경우에는 옆나라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고구려에게 조공 책본 관계를 요구를 했었어. 그럼 조공 책본 관계를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관계를 요구했다?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근데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수나라보다 더 깊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의 황제 영양왕은 저 역사도 깊지 않은 새끼들이 무슨 우리의 임금 국가 되겠다고 지랄하는 거지 해서 이걸 거절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또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여수 전쟁이 이때 있게 됐다. 그래서 1차 여수 전쟁은 수나라 문제 때 있었는데 이때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돼요. 됐음? 자, 그리고 나서 이 수나라 문제한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수문제의 부인 이름이 독고왕후야. 이름 그대로 이 사람은 독고다이 존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제 가치관으로 살아. 남자는 일평생 한 여자만 늑대처럼 바라봐야지라는 가치관으로 사는 여자야. 알겠지? 실제로 수나라의 황제인 문제는 아내인 독고왕후한테 맨날 끌려다녔대요. 왜? 기가 존나 센 거야, 독고왕후가. 자, 그리고 이 수문제와 독고왕후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자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양용이라고 하는 애고 그리고 둘째가 양광이라고 하는 애야. 그럼 당연히 양용이 태자겠어? 양광이 태자겠어? 용이가 태자인 거야. 첫째니까 이 양반아. 자, 그래서 앞뒤가대 양용 태자가 있었어. 근데 둘째인 양광이 욕심이 많아.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야. 근데 둘째 양광은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왜? 누가 있어? 양용 태자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양용 태자가 자기 친형이 황제 자리에 오르겠지. 그러면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누구부터 제껴야 돼? 첫째 양용태자부터 제껴야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뭘 제일 싫어해? 남자가 늑대처럼 한 여자만 바라봐야지 이 여자 저 여자 탐하고 다니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걸 아는 양광은 매일 아침 문안인사 드릴 때마다 어머니 독고왕후와 첫째 형 양용태자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문안인사 드릴 때마다 양광이 어미인 독고왕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제가 어제 저녁에 궁궐을 산책하다가 우리 첫째 양용태자 형님께서 담벼락을 넘어 어떤 민간 여자를 강간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라고 계속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고왕후가 양광이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지. 그러고 이제 독고왕후는 그리고 또 양광이 독고왕후가 양광을 찾을 때마다 양광은 일부러 책 보는 척해요. 책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미 입장에서는 둘째는 맨날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비 기질이 있는데 이 첫째는 완전 한량인 거야. 그래서 남편인 수문제한테 가서 첫째 양용태자는 황제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양용 말고 양광이한테 체제 자리 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항상 끌려다닌다 그랬잖아, 수문제가.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어 수문제는 양용을 패퇴자시키고 양광이한테 태자 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양용이는 궁궐에서 내쫓기게 된 거야. 그래서 태자 자리를 물려받은 이 양광이 갑자기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직접 목졸라 살해하고 그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르니 이게 수나라의 마지막 황제 양제예요. 그럼 이 수양제의 이름이 뭐야? 양광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폐륜을 저지르고 황제 자리에 즉위하신 분이죠. 인성 안 좋은 거죠? 자, 일단은 이 수양제는 아버지가 했던 대운하 건설 사업을 쭉 잇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은 영제거라고 하는 대운하 길목과 퉁제거라고 하는 대운하 길목을 추가적으로 증축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광퉁거, 영제거, 퉁제거 이거 다 통틀어 뭐야? 대운하 길목인 거야. 근데 각 길목마다 황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잘 연결을 지어. 광퉁거는 수문제, 영제거, 퉁제거라고 하는 대운하 길목은 수양제 때 만들어진 대운하 길목이었다라는 거. 그 대운하를 만들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야. 수나라 수도가 어디라고? 대흥이라고요. 대흥.
그럼 이 대흥은 화북에 있거든. 근데 대부분 위진 남북조 시대 때 한족 애들이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대부분 쌀 생산량들은 다 어디에 집중돼 있어? 강남에 집중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북쪽 수도까지 운반을 해야 되지. 근데 항해술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아서 바닷길로 운반하는 거 위험 부담이 많아져. 많지. 그래서 육지길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백성들 해가지고 이제 인공 수로를 판 거야. 이런 걸 대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숨찬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양제가 지가 아버지 목 졸라 죽여놓고 이 새끼 병신 사이코야.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대요. 왜? 아빠가 옛날에 어떤 나라하고 전쟁에서 졌어?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 영양왕한테 또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고구려는 이 요구를 어떻게 해? 거절한 거지. 그래서 여태 수나라의 양제와 고구려의 영양왕은 무려 3차례 전쟁을 하게 된 거야. 요때 이제 2차 전쟁 때 수양제가 개처발린 전투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인 거예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래서 총 동원한 게 이 문제 때부터 양제 때까지 고구려 하나 멸망시키려고 총 동원한 병사 숫자만 400만 명이야. 그리고 대부분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다 전사를 하게 돼. 이로 인해 가지고 수양제는 무리한 고구려 전쟁에 대한 그 실패로 인해서 국력 약화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살해당하게 되고 수양제 사후에 여러 국가로 쪼개졌던 분열됐던 중국 땅을 재통일한 게 수나라의 친척 집단인 이씨 집단이 세운 당나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당나라를 건국한 거는 1대 왕제 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고조 이연. 근데 당나라의 1대 왕제인 고조 이연이 자기가 잘나서 저 자리에 오른 게 아니란 말이야. 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이 있어. 그 사람이 이세민인데 이 이세민이라는 둘째 아들이 크게 활약을 해서 이 당나라가 건국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황제인데 실권자는 누구야? 둘째인 이세민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이세민은 현무문의 변, 별표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변란을 일으켜. 현무문의 변. 자, 그럼 이 현무문이 어디냐면은 당나라 수도성이 이것도 별표 수도 외워. 장안성이에요. 장안성. 장안성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네모나게. 나 이거 알려줄게. 그 도교에서 따르는 사방신이 있어요. 4개 방위를 지키는 신이라고 해서 사방신이라고 그래. 자, 북쪽은 누가 지키냐면 현무라고 하는 신이 지킨대. 현무. 현무가 어떻게 생겼지? 대가리는 뭔 새야? 왜 그저래? 자, 머리는 용인데 그 몸뚱아리는 뭐야? 거북이. 이게 현무잖아. 꼬리는 뱀이고. 자, 아무튼 현무가 북쪽을 지킨대. 남쪽은 누가 지키냐면 주작이 지켜요. 봉황. 알겠지? 애가 새야. 그 다음에 동쪽은 누가 지키냐면은 청룡이 지킨대. 청룡. 그 다음에 서쪽은 누가 지키게? 백호가 지키는 거야. 자, 그래서 장안성의 북문을 현무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이 이렇게 있으면 황궁 북쪽에 있는 문을 현무문이라고 부른 거야. 거기에 자기 두 형제를 불러갖고 두 형제를 살해해. 왜 그러면 그 두 형제가 이세민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거든.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서 이세민이 두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한테 황제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그 다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형제 죽이고 아버지한테 면류관을 이양받아서 그 다음 보위에 오른 사람이 태종 누구? 이세민이었다라는 거. 이 사람이 당나라 전개 대부분의 시스템, 체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예요. 일단 이 당태종 이세민의 첫 번째 업적은 뭐냐면 몽골 땅에 이때 당시 돌아다니고 있는 유목민족을 돌궐족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때 돌궐을 이간질해서 서돌궐과 동돌궐로 분열시킨 뒤 돌궐을 공격해서 돌궐을 병합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거야. 즉 몽골 땅 먹었다는 소리예요, 당나라가. 자, 그러면 이때 이 돌궐 애들은 부족장을 뭐라고 통칭했냐면 가한이라고 불렀어. 뭐라고 부른다고 얘네들은 부족장을? 가한. 그래서 이때 당나라 황제한테 돌궐 부족들이 싹 다 병합당했잖아. 그래서 돌궐 부족장들은 당태종 이세민을 뭐라고 통칭했냐면 천가한이라고 이때부터 불렀대요. 그래서 천가한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진 황제는 누구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다라는 거. 그럼 천가한이 무슨 뜻인데요? 이게 하늘천자야. 하늘 아래 모든 영토를 다스리는 최고의 군주라는 칭호인 거야.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 역시 고구려에 침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떤 성에서 맡겼지? 645년에 안시성 전투에서 맡겼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는 얘기 안 하는 게 안시성 전투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없진 않죠. 없진 않죠.
그 저기 그 동아시아사 제가 강의할 때도 이게 씨발 모르면 안 돼요. 잠깐만 안성전투에서 막혀요. 근데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50만 대군이 안시성 앞에 딱 주둔을 했는데 요때 안시성 성주 이름이 뭐래? 그렇지. 조선 후기 이긍인이 쓴 연려실 기술이라는 역사서에 따르자면 양만춘이었대요. 그래서 이 양만춘 장군이 성은민들하고 단합해서 당나라 태종의 50만 대군의 공격을 전부 다 막아냈잖아.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전체적으로 당태종 이세민의 업적인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낼게. 바로 이 당태종 이세민이 수나라 문제가 만든 통치체제인 율령격식이라고 하는 통치체제를 그대로 답습해서 당나라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율은 무슨 뜻이야? 죄인을 저지는 형법이야. 자, 그러면 이 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은 보자. 자, 형법은 총 몇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약한 죄를 지은 사람은 태형에 처한대. 그럼 이 태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회초리예요, 회초리. 그래서 죄인을 형장대에 묶어놓고 빵댕이를 뭐로 쳐버리는 거야? 아니라고. 회초리로 때리는 거라고. 찰싹찰싹.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한 죄야. 그러면은 장형에 처한대. 그럼 이 장형이 아까 가민이가 말한 뭐야? 곤장형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형에 처한대요. 도형이 뭔데요? 자, 어디 보내놔가지고 일 시키는 걸 도형이라 그러는 거야. 성곽보수공사나 아니면 저수지공사. 그러니까 노동력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죄인 갖다가 부족한 노동력을 이렇게 메꾸는 거죠. 똑똑하죠?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유배를 당한대요. 이게 유배형.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인대. 사형.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당나라의 형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지. 그러면 뭐가 제일 개꿀같이 느껴져? 유배형이 제일 개꿀같이 느껴져. 어디 그냥 짱 박아놓고 거기에서만 갇혀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개꿀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순서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죄인의 최대한의 고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유배형을 선고받아. 그러면 태쳐 맞고 곤장쳐 맞고 어디 끌려가서 일한 다음에 유배를 당하는 순서예요. 이해됐죠? 사형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자, 그리고 당나라는 신분제 중심의 사회야.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똑같을까? 그렇지. 신분에 따라서 차등 처벌이 있었다. 그래서 귀족이 잘못한 것과 그 다음에 노비가 잘못한 거는 크게 처벌 수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장유, 나이에 따라서 뭐가 있다? 장유에 따라서 차등 처벌이 있었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잖아. 니네들이 몰라서 대부분 잘못을 하잖아요. 니네들 나이 때는. 근데 성인이 잘못한 건 알고 잘못한 거지. 그럼 똑같이 처벌해야 돼? 아니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못한 것과 어른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차등은 두었다라는 소리예요. 끝. 그 다음에 령.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무조건 외워. 이거 시험 문제 낸다는 소리예요. 이거 모르면은 당나라 역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이 령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움직이는 뭐야? 행정법.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회하고 역사 과목 공부할 때 행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 의미로 귀결 지으라 그랬어? 나란 일. 왜? 행한다 뭐를? 정치를. 그래서 행정이잖아. 그래서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을 령이라고 부른 거야. 일단은 중앙에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를 중앙행정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나라의 중앙행정체제를 뭐라 통칭하냐면 삼성육부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삼성육부 강의할게요. 자, 황제가 아무리 잘나도 시반바 나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황제 나란히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관청들이 많이 밑에 있어야겠네요. 일단 그 첫 번째가 중서성이라는 관청이에요. 이 중서성은 뭐 하는 거냐면 황제폐하 이 안건으로 우리 회의해봐요. 정책을 건의하는 관청이 중서성이야. 그럼 얘네가 건의했으면 회의를 해야겠네. 회의하는 관청 이름이 문화성인 거야. 그럼 이 문화성에선 정책을 뭐 해? 회의하는 거야. 그럼 회의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의 동의를 거쳐야 돼? 황제폐하의 동의를 거쳐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노동력과 이 정도 재정동원해서 보수공사 진행할 것이니까 황제폐하께서 동의해 주세요. 해 씨발 하면서 옥새를 땅 찍어줘. 그럼 어떤 기구에서 집행을 하냐면 상서성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상서성은 다시 말하지만 정책을 뭐 하는 곳? 집행을 하는 곳. 그리고 이 상서성에서 원활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별로 상서성 밑에 6개의 부서를 두는데 그게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렇게 해서 총 집행부서 6부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사 할 때 배웠잖아. 이분은 문신에 대한 인사권을 담당하고 호부는 세금과 재정을 관리하며 예부는 과거제 시행과 사신 접대, 의뢰 행사를 담당하고 병부는 군사를, 형부는 법률과 소송을, 공부는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거야. 보수공사나 성곽 이런 것들 축조하는 거. 그럼 이 업무들 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이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이름이 나오면은 아 이거 당나라의 제도네 하면서 당나라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어우 힘들어 씨. 예 파이팅. 자 지방행정 얘기할게요. 지방행정 나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어. 지방행정 여기까지 하고 무조건 끝낼 거야. 지방행정. 자 옛날에는 군현이라고 불렀지 지방행정구역을. 근데 수나라 문제 때부터 주현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전에는 뭐 전라 북군 전주현 이렇게 불렀다면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전라 북주 전주현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럼 이 주현제나 군현제나 똑같은 건가요? 예, 똑같은 거예요. 군이 이름이 주로 바뀌었을 뿐. 그러니까 이 주현제 역시 황제의 명령을 받은 지방관이 지방을 직접 통치하는 거야, 간접 통치하는 거야? 직접 통치하는 거라고 이 양반아. 군현제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이름만 바뀐 거야. 그 지방 이름이 군에서 뭐로? 주로. 됐지? 자, 그 다음에 관리 채용 제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능력 좋은 관리를 채용해야죠. 무슨 시험으로? Yes! 과거제. 그래서 이때 과거제로 능력 좋은 관리들을 선발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게 진짜 안고야. 자, 당나라에 토지제도가 있어. 토지제도. 일단은 이 황제가요 한족들한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한족들한테 뭘 걷는다? 세금도 걷는 거야. 그러니까 북이 효문제가 이전에 뭘 만들었죠? 균전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당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그럼 당나라에서 내가 성인이 됐어. 18세. 그러면은 성인이 된 남성에게 땅을 주는 거지. 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야. 사료에. 영업전 20무와 그 다음에 구분전 80문을 성인이 된 남성에게 하사한다라는 사료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업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세습은 가능한데 매매가 불가능한 땅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구분전은 뭐냐면은 매매가 가능한 땅을 말하는 거야.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데 지급 단위가 뭐예요? 무예요. 우리는 이거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왜 자꾸 저 무단위를 자꾸 강조해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균전제를 모방해서 비슷한 체제 하나 만들어. 그게 반전수수제예요. 근데 이 일본은 어떤 단위로 줘? 단위라는 단위로 줘. 그래서 사료 해석할 때 단인지 무인지를 구분해서 중국 건지 일본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아, 세습 안 돼요. 세습은 세습 불가능해. 이거 아예 반대야. 영업전하고 구분전은. 매매는 이거 잘못 썼네. 매매 돼. 구분전은 매매가 되는데 세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업전하고 완전 반대되는 성격의 토지야. 근데 이 두 개를 다 줘.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황제 폐하께서 준 땅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 거지. 그럼 황제 폐하에게 매년 뭘 내야 돼? 세금. 자,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수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세금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당나라의 세금은 딱 세 종류야. 조, 용조. 조, 용조. 자, 그럼 이 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황제에게 받은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뭐가 나와? 생산량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땅을 갖고 있고 거기서 생산량이 나왔으니 일부를 황제에게 뭘 내야 돼?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돼. 토지세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용은 뭡니까? 용은 뭐냐면 노동력을 말하는 거야. 황제 폐하께서요 성과 보수공사하고 궁궐 증축 사업을 한대요. 그럼 내가 노동력 제공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조는 뭐냐면 특산품 세금을 말하는 거야. 지역별로 매년 특산품을 공납을 해야 돼요. 중앙 장안성으로. 그럼 왜 황제는 매년 특산품을 거둘까요? 반찬 처먹으려고. 황제가 그냥 맨밥에 계속 밥만 처먹을 수는 없잖아. 산의 진미를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도 이 균전제 갖다가 돌리는 거야. 당나라는. 자,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조용조 세금을. 그럼 땅 안 받았나요? 땅 똑같이 받아. 근데 땅은 똑같이 받는데 얘네들은 왜 세금을 안 내요? 자,
세금 안 내는 대신 그동안 돈이 모였을 거 아니야. 외적의 침략이 있을 경우 그거 갖다가 무기를 사서 당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병사 역할을 하라는 거야. 이거를 부병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이 부병제는 뭐다? 국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안 걷는다?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그 돈 아껴서 뭐 하래? 무장하래.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당나라의 국경을 지켜주는 무슨 역할을 해줘라? 병사 역할을 해줘라. 이거를 부병제 체제라 그래. 자, 그러면 당나라를 운영하는 세금이나 군사제도는 토지제도인 뭘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균전제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이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제도가 붕괴가 되게 되면은 세금과 군사제도 역시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다 붕괴되는 거야, 도미노처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균전제가 나중에 몇 세기에 붕괴가 되게 되냐면 8세기 무렵에 붕괴가 되게 되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8세기의 임금이었던 현종이라고 하는 당나라 임금께서요, 영토 확장 전쟁을 안 해. 그럼 당나라가 갖고 있는 땅이 늘고 있어, 아니면 아예 없어? 없네. 근데 계속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계속 태어나요. 그러면 당나라 사람들한테 지급할 토지량은 많아지는데 지금 지급할 땅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땅을 지급을 못하게 되니까 균전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붕괴가 되는 거야. 그래서 8세기 이후에 이 균전제는 장원제 체제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장원이 뭡니까? 우리가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 배울 때 장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야. 이거는 뭐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를 우리는 통칭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옛날에 요 초창기에는 당나라 황제께서 나한테 땅을 줘도 엄청 크게 줬어.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토지 지급량이 떨어지니까 나한테 땅은 주는데 좀만하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 게 안 나와. 그러니 내가 먹고 살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방에 땅을 갖고 있는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대주주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소장농으로. 그러면은 많은 당나라 백성들은 이전에 황제가 하사한 땅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 초창기에는 황제 덕분에 내가 먹고 사니까 중앙에 있는 누구한테 충성을 다해?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이제는 지방에 있는 지주 덕분에 내가 먹고 살죠. 장원에 소속되어 있는 소장농이다 보니까. 그럼 누구한테 충성해? 지방에 있는 지주. 그러니까 중앙의 힘보다 나중에 지방의 힘이 더 강해짐에 따라 이 지방에 있는 세력가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이해됐음? 엄청 어려운 얘기였다. 자, 그리고 이 조영주 수지체제도 제대로 안 거쳐져. 안사의 난이라고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건데 그 반란으로 인해서 화북이 전부 다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금이 제때 안 들어와. 그래서 당나라는 이때 양세법이라고 하는 세금 법률을 만든 거야. 이 양세법은 뭐냐면 당나라 사람들아 살기 힘들어서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지 두 번에 거쳐서 내. 6월에 한 번 내고 10월에 또 한 번 내. 이렇게 해서 두 번 거쳐서 완납해 주렴. 이게 양세법이야. 알겠지? 그럼 6월은 계절상 어떤 계절? 썸머, 여름. 10월은 가을. 그래서 이제 여름과 가을에 두 번 거쳐서 걷는 걸 양세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국경에 있는 애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는 대신 무슨 역할을 해달라 그랬어? 당나라가? 병사 역할 해줘 이런 건데 얘네들한테 지급할 땅이 이제 있어 없어? 없네. 그래서 이제 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병사를 고용해. 이거를 모병제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지급할 땅이 없다 보니까 뭘 주는 거야? 병사 이용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거야. 용병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있지. 무조건 나와 이거. 만약에 내신 평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내신 서술형 문제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역사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자, 아무튼 됐고. 자, 이거만 빨리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끝내자. 헤어지자. 자, 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법률이 완벽하지 않니? 추가되고 보완되는 법률을 말해. 자, 그리고 식은 뭐야? 이 법률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는지 판례, 시행, 세칙을 말하는 거라고. 됐지? 끝. 수고하셨어요.